한마디로 취업규칙과의 차이는 단협에는 더 나은 것을 규정을 한다. 그리고 마음대로 못 바꾸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자가 이걸 어기면 혼낼 수 있다. 지키게끔 우리가 좀 더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취업규칙과의 좀 차이점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단체교섭 요구안이나 네이버 지회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가, 이런 법적인 개념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노동삼권이란 무엇인가?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요.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에게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교섭을 하고 그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까지를 말합니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우리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 사용자에게 우리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사용자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파업이라든가 그런 쟁의행위를 통해서 집단으로 우리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굉장히 사용자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에는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뭉치는 순간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의 요구를 따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제가 단체 교섭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단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용자가 우리가 요구한 협상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존재의 의의 같은 것이다, 코어 같은 거다라는 건데, 사실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완전히 체감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단체 협약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려면요,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규율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원이라는 거는 노동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 규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법원의 종류에는 헌법,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이런 것들이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먼저 헌법과 법률을 살펴볼게요. 둘 다 이제 헌법은 뭐 법 중에 최상위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모든 규범 중에 상위에 있고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법은 현실의 최소한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먼저 바뀌고 법이 뒤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은 먼저 알아서 바꿔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내용, 최저 기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문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조건들도 역시 최저 기준을 정하게 마련이고 현실을 다 보장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을 살펴볼게요. 취업 규칙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입사하면 회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있잖아요. 뭐 보수 규정, 뭐 인사 규정, 복무 규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취업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자 이제 직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게끔 근로기준법에 써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안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회랍을 시킵니다. 자 의견 주세요. 여러분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리고 의견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청취만 하면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청취만 하면 돼요. 이걸 꼭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라는 어떤 한계가 있고
취업규칙을 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일정의 어떤 조건,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는 사용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끔 흘러가기 마련이죠. 자, 이제 근로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근로계약은 갑인 사용자와 을인 노동자가 맺는 계약이고 힘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보시면 단체협약은 유일하게 노동자가 사용자와 싸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한계를 바꿀 수도 있고 빈 구석을 메꿀 수도 있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노동조합이 앉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해지는 순간이에요. 노동조합은 이제 수천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노동삼권이라는 그런 쟁의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힘입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는 훨씬 더 그런 법에 없는 내용 또는 법이 그렇게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서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단체협약의 의미는 좀 전에 제가 없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은 현실보다 나중에 바뀐다라고 했죠.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현행법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먼저 교섭을 여러 차례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섭이 결렬되는 상태다라고 할 때 파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는 더욱더 많은 그 사전 절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87년 당시에는.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선교섭 후 파업인데 선파업 후 교섭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리에 나와서 그 엄청난 중장비 끌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몇만 명이 행진을 하고 이러면서 현실을 바꿔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불법으로 쟁취해온 합법의 역사다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는 거는 두 번째 대목일 것 같아요. 법의 공백을 메꾼다, 빈틈을 메꾼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되게 많고 뭔가 해석의 여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 자체도 내용이 많이 부족할 뿐더러 있는 법 내용들도 해석과 적용이 정말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어서 좀 불리한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단협으로 이런 구멍을 메우고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단협으로 그게 가능하다, 유일하게.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으로 그럼 단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총칙이 있고 마지막에 부칙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으로 주로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항목들이고요. 규범적 부분은 어떤 우리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법에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교섭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어떤 임금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형성되는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인사권도 남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이 부족하게 정한 것을 보면은 대체로 법에 없는데 단협에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휴가 제도거든요. 휴가랑 휴일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는 개인 병가라던가 경조사 휴가, 리프레시 휴가, 학예 휴가, 명절 상여금, 또 기타 등등 상여금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법정 휴직은 1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단협으로 2년까지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급으로 정한 것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도 단협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휴게시간 통제도 IT 업계 많이 이루어지고 계시죠. 자리 비우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단협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법이 후퇴한 것.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생리휴가 무급화인데요. 이게 원래 유급휴가였는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무급화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주 40시간제 도입되면서 연차휴가, 월차휴가 제도를 손보면서 월차휴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휴가가 사실상 노동자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동조합이 있던
큰 조직 같은 경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힘이 세면 월차휴가가 단협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월차휴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법에서 폐지가 되어도. 제가 아까 좀 전에 채무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노동조합 사무실, 뭐 유급 조합 활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취업규칙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이잖아요. 그 단체협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교섭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를 단체교섭 거부에 그러니까 나오라고 쫄르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로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교섭 응납 가처분 이런 것도 가능해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교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충분히 했는데 결렬될 경우에는 쟁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 봤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이런 거랑 천지 차이죠. 단체협약은 이런 식으로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민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행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고 형사상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자,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누군가 이것도 네이버의 정말 크나큰 문제죠. 원청이 있는데 이 통신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을 다 하청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신업계는 정말 우리 IT보다 훨씬 더 몇 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별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 고용된 정규직이라고 사용자는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원청이 하청을 준 간접 고용의 정규직인 거죠. 간접 고용은 사실은 비정규직인 거고요.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자회사라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하더니 대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식이 자회사 형태로 되었어요. 현재 법상으로 별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영에 있어서의 책임 뭐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정규직 전환할 때는 그래 놓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이 사용자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발을 쏙 뺀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이버가 교섭에 들어가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우리 네이버 공동성명이 교섭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 사측에 보이는 모습. 네이버 본사는 책임 없다. 손자회사는 특히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라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어쩌라고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공동성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분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그런 구조. 그러니까 뭐 자회사는 자기들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 1000번 양보해서. 근데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들을 손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 경영 지원을 하게끔 넘겨놓고는 철저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네이버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현실이죠. 최근에 몇 달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 판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사업주는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우리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교섭에 있어서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의 책임의 한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다.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사용자가 된다라는 중노위 판정을 한 거. 이게 CJ 대한통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회사, 그러니까 이 중노위 판정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네이버 같은 회사들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모회사가 스스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로 따지면 그런 여러 운영법인들, 자회사, 손자회사들을 분리를 시켜놓고 자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서 자신들 지분도 막 100% 소유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한 어떤 자회사, 손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손자회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같이 나눠서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네가 얘네 직접 고용 안 한 거 알겠어. 그래, 얘네 직접 고용한 자회사, 손자회사야. 하지만 너네는 교섭 책임은 져야지. 그리고 그 교섭 책임이라는 것이, 교섭을 거부하지 않을 책임이라는 것이 노동자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교섭 자리에 나오라고. 이것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가장 빠른 거는 네이버가 마음을 바꾸게끔 우리가 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자회사나 또 손자회사의 노동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굉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법인을 만들면 돼. 이미 해봤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거기로 보내버리면 돼. 그러면 알아서 그만두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더 낮은 저비용으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듈처럼 회사도 마음대로 만들고 노동자도 여기저기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네이버가 교섭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임승차론이 있죠. 자, 무임승차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네이버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그 취업 규칙들도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우리의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서 더 좋게 바꿔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도 아닌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노동 조건이 취업 규칙 변경으로 바뀌니까 저게 더 편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조합비도 내고 노동조합이 하자는 것도 막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교육도 참여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기는 조합원도 아닌데 저거를 거저 먹네? 무임승차잖아?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그러니까 조합비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을 탈퇴를 해. 그러면 노동조합은 약해져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약해져요. 그러면은 노동조합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노동 3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코어다,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힘이 더 센 거는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것이 받쳐줘야 단체 교섭권이 가능한 거죠.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사용자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장, 공공부문 사업장에게 파업을 하는 경우에 전체가 파업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필수적으로 이 업무를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필수 유지 업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단결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무임승차론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내가 같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떠나게 되는,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무임승차론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생각이다. 그들에게 이익을 줄 뿐이다. 조합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수노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민주노총, 우리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을 탈퇴시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던, 그래서 무수한 노동조합원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 탈퇴 공작이 있고 나서 이 정도의 규모가 계속 탈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은요,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칼자루가 쥐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복수노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수노조는 원래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교섭대표 노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제도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여기를 탈퇴시키고 여기에 가입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잖아요. 교섭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과반수 노조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노동조합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는 더 편하시죠? 이해해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적은 사용자죠. 노동조합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실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겉에서 보기에는 사용자는 법을 되게 잘 알고 잘 지키는 것 같아. 근데 노동조합은 뭔가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법 자체가 사용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노동조합이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저는 법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법을 잘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동조합의 실력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얼마나 단결하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다. 두 번째로 네이버를 진짜 사용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법으로 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법적인 변화도 저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이 하자는 거 다 하는 네이버 공동성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통합교섭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센 노조는 그걸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교섭을 쟁취하는 것의 어떤 단계적인 목표로서 네이버 중앙교섭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 어쨌든 이것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어떤 네이버 중앙교섭의 그런 선례를 남기고 이것에 힘을 가지고 그런 계열사 교섭에도 힘을 나눠서 실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확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지금 네이버는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모듈처럼 막 난무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네이버에 있을지라도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노동 조건이 언젠가는 나의 노동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 그 사업장에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버 전체의 노동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송곳의 한 장면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기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상대방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공동성명도 역시 네이버를 꼭 두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